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5월 29일 월요일인데 오늘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실감이 안 나시죠? 네. 야, 근데 황금 연휴인데 계속 비가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관공서 오늘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겠고요. 병원이나 약국도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비 소식에 이번 연휴 집콕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 상암은 비가 그친 모습입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오늘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2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천과 군산, 익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전북과 경북은 오늘 낮까지, 전남과 경남은 오늘 밤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제주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은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 지역은 1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저녁부터 오후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9도, 광주는 23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은 오늘 비가 그치겠고요.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 지역은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항공기 난동 남성 구속입니다. 승무원과 승객 203명이 탑승한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비행 중에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의 중대성에 견줘서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당초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법원은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00명 넘는 승객과 승무원을 공포로 몰아넣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문 1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날 오후 영장 심사에 앞서 이 대구지법에 도착한 뒤에 계획하고 문을 열었느냐,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느냐라는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문을 열면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해당 항공사는 비상구 쪽 좌석의 판매를 중단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사고가 벌어진 여객기는 중소형 기종인 에어버스사의 A321 기종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항공사는 어제부터 이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의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좌석은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이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을 만큼 좌석이 가까이 있는 데다가 비상구 근처에 승무원이 앉아있지 않았던 탓에 이 승객의 돌발 행동을 제어할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항공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당장 예약을 중단했는데 만석이 되더라도 이 자리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기종의 비상구 쪽 좌석 판매는 유지가 되고요. 같은 기종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도 해당 좌석의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가 보통은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좋은 자리라고 인식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사시에 승무원을 도와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거나 승무원이 앉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면 카운터에서 승객을 보고 신체 조건이나 이력을 확인한 다음에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부 항공사들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좌석을 승객이 사전 지정해서 웃돈을 얹어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좌석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항공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안전성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좌석 판매 중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에 타고 있던 분들이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근데 비행 중에 그게 비상문이 그렇게 열린다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열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네. 문제가 없는데 비행 중에 문이 열린다? 저는 그 영상만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서울 엄마 아빠 택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요 OECD 국가 중에 7하위라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출산율 낮다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합계 출산율 0.590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에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이번에는 영유아들을 겨냥한 서울 엄마 아빠 택시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엄마 아빠 택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에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이 편한 외출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운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을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카시트가 갖춰진 아기를 위해서 잘 준비된 택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주변에 이제 친구들만 봐도 느끼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한다? 야,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궁금해요. 신청 자격 등에 있어서 뭔가 제한은 없는지. 일단 24개월 이하 영유아들을 양육하는 경우라고 하면요. 지정된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인 양육자도 신청권자의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영아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 또 삼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양육하는 사람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아기 한 명당 10만 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되겠죠. 이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지급받은 양육자는요,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병원에 가거나 나들이를 가거나 친인척 집을 방문하거나 시내에 원하는 곳 어디든지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아이들을 낳을 텐데.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으면 키울 텐데 아직 그게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반전의 횟집 먹튀 사건입니다. 9만 원어치 회를 먹은 남성 2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횟집에서 오해였다, 착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횟집 사장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손님 2명이 무전취식을 했다는 글과 함께 CCTV에 찍힌 남성 2명 손님의 모습을 공개까지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직원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 손님들은 가게를 나서기 20분 전에 9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기 위해서 카드를 줬고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긴 했는데 다른 손님의 밥값이 계산이 된 겁니다. 결제 단말기에는 당연히 이 손님 일행의 테이블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남아 있었고 이걸 본 사장님 A씨가 이 손님들이 도망갔다고 착각해서 다음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명 인천 횟집 먹튀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요. 애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가게 사장이 이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이 또 마무리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이 사장님이 손님들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바로 다음 날 이 손님들이 또 112에 신고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자기들은 돈을 다 내고
받고 먹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무전취식한 걸로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가게 주인이 이미 CCTV 영상을 통해서 손님 2명이 계산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서 오해를 푼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실을 한 사장님은 직원이 계산을 착오해서 무고한 손님이 애꿎은 피해를 봤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도 모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손님들이 계산한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낸 그 테이블은 계산이 된 줄 알고 그냥 갔나? 아니 그건 그러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누가 무전 취식인 거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네. 아니면 그 테이블에 착각한 걸 알고 따로 결제를 했어. 그것도 요거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 다양한 자동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 자동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이 백투더퓨처 49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포니 쿠페입니다. 이 80년대에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았던 영화 이 백투더퓨처의 타임머신 차량, 이 드로리안에 영감을 줬던 모델이 바로 이 포니 쿠페인데요. 이 포니 쿠페가 49년 만에 완전히 복원돼서 지난 18일 최초 공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영화를 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타임머신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진짜 백투더퓨처 영화처럼 50년 만에 재등장을 한 거네요. 네, 아마 복원 소식이 딱 나왔을 때 이날만을 기다린 네.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실제 복원 모델은 어떤지 정말 비슷한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요. 네, 실제로 이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고요. 제가 그 기사 쓴다고 좀 취재를 먼저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70년대 디자인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또 준비했으니까 네. 일단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이 푸른 호수를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포니 쿠페 컨셉트 복원 모델을 최초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기 저 크레인에서 조심스럽게 옮겨지는 차량이 바로 포니 쿠페인데요. 지난 11월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한 뒤에 약 6개월 만에 이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졌고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네. 이 맞습니다. 이 모습이군요. 모습. 네. 뭐가 굉장히 타이머신이랑 독특한데요? 굉장히 이쁜같이 생겼죠? 진짜 이렇게 미래 자동차 보는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저게 국내가 아니고 왜 이태리로 최초 공개 장소를 정했죠? 아유 이유가 있죠. 누구나 첫 데뷔 무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92년도 대학 개그제 네. 동상수상했습니다. 네. K본부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포니 쿠페 컨셉트카의 첫 데뷔 무대가 49년 전 이탈리아였습니다. 자, 포니 쿠페 컨셉트카는요,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돼서 당시에도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양산 직전까지 개발이 진행됐는데 근데 당시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또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서 양산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 도면과 차량까지 유실되면서 보고는 더욱 힘들어졌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자, 이번에 다시 반세기 만에 차를 복원하는 데 성공하면서 과거의 가치를 계승하고 또 미래의 방향성을 알리는 새로운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해외 취재진의 열기가 뜨거운 것만 봐도 얼마나 네. 관심들이 집중됐는지 그럼요. 그걸 알 수 있는데 왜 진작에 복원되지 않았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도면과 차량을 네. 유실한 상태에서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비결이 좀 있었을까요? 네, 비결은 이 당시 차량을 만들었던 드림팀이 다시 뭉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포니와 포니 쿠페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 디자이너 이 조르제토 조지아로가 당시 맡았었는데 이 디자이너가 이번 드림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또 아들인 파브리지오 조지아로까지 협업을 했다고 하고요. 이들은 이 오리지널 차량의 고유의 가치를 살리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쐐기 모양의 노즈와 원형의 헤드램프 그리고 종이 접기를 연상시키는 이 기하학적인 선을 구현해낼 수 있었고요. 또 실내 공간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이 대시보드가 독특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보아도 이 세련된 감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세기 만에 부활한 자동차인데요. 이 앞으로 과연 어떤 방면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 가지고 사진만으로 50년 전 차를 복원했습니다. 기술이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복원 자체가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복원 모델이 다른 차량의 모델에 어떤 그 영감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자동차 소식은요. 이 전 세계의 희귀한 클래식카와 컨셉트카가 모두 모이는 전시회죠. 이 콩코르소 델 레간차 빌라데스테 전시회가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요. 이탈리아에서 현지 시간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렸는데요. 이름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무려 1929년에 처음 시작해서 매년 열리는 유서 깊은 전시회입니다. 이 초기에는 유럽의 이 부호들과 귀족들이 모여서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사교 모임의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럭셔리카 자동차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이 자동차 행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럭셔리 모델이나 콘셉트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또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 많이들 참가했겠는데요. 그럼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 개막식엔요. 독일 B사가 컨셉 투어링 쿠페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차량은 컨셉을 위해서 개발된 폐쇄형 2인승 구조로 날렵한 실루엣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는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든 정밀하게 제작된 가죽 표면이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좌석 뒤에 컴파트먼트라는 공간이 있어요. 오리지널 발음입니다. 컴파트먼트. 그 공간이 즉흥적인 여행을 위해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자랑했습니다. 네, 럭셔리차 애호가들을 위한 전시회여서 그런지 뭔가 보기만 해도 시트부터 굉장히 화려함이 좀 느껴지네요. 아니 근데 웬만큼 돋보이는 디자인 아니면 뭐 저게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 K사도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K 자동차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내 H사가요, 고성능 브랜드인 이 N 브랜드에서 나온 수소 전기차 롤링랩 N 모델을 전시했습니다. 이 롤링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성능 기술을 양산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이 우선 배터리 모터와 수소 연료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고요. 또 가혹한 이 모터 스포츠 환경에서도 출력 저하가 없고 5분 수준의 짧은 충전 시간을 자랑했습니다. 더불어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초 이하 수준이면서요. 600km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앞서 봤던 그 포니 쿠페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비슷하죠? 예. 뭐 영감을 좀 받았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포니 쿠페 컨셉트의 이 디자인은요. 포니 쿠페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N 모델로 이 승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 융합된 디자인까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K 자동차가 이 자동차 산업의 이 본고장인 유럽에서 제품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과거의 유산에서 나온 이 영감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이 새로운 모빌리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가치를 현대의 가치로 또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죠? 예. 오늘 자동차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죠.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107세 어머니가 재산 남기고 숨지자 갑자기 나타난
불효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100세 맞은 어머니 역할은 제가 합니다. 네. 팔순 바라보는 아들과 딸 역할은 두 분이 하시는 겁니다. 연기 좀 제대로 해주시죠. 팔순을 바라보는 자식들입니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바야흐로 건강 100세 시대. 저희 어머니도 100세가 넘도록 정정하셔서 자식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형제들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고 어느덧 어머니 곁에는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100세 생신 맞으신 거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 여기 촛불 끄세요 어머니. 아유 막내야 고맙다. 촛불도 100번째 푸니까 아유 지겨워. 그나저나 너희 형 누나들은 왜 이렇게 다들 코빼기도 안 보이냐? 아유 어머니 저 사실 형 누나들하고 연락이 끊긴 지가 좀 됐어요. 형들도 뭐 곧 팔순이고 자기 건강 챙기기 바쁘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겨우 아유 그럼 8순밖에 안 된 시퍼렇게 어린 자식들이 응? 100살 넘는 어미를 외면해? 막내야 안 되겠다. 내 앞으로 응? 땅 있는 거 알지? 그거 너 다 가져라. 응? 아이고 어머니 그 1000평 정도나 되는 땅을 전부 저한테 주십니까? 그래 내가 100살까지 후추로 산 줄 아냐? 응? TV 보니까 유언장도 그 제대로 써야 된다고 하던데 내가 이 두 사람 이름 정확히 기억해. 이인철, 허주연 그 두 변호사 불러가지고 아우터니 정식으로 유언장도 쓰마. 그렇게 어머니는 재산을 전부 저에게만 남기고 다른 형제들은 손도 대지 말라는 유언장까지 남기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어머니 돌아가시자 연락이 끊겼던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나 어머니 병원비 내야 할 땐 연락도 안 되더니 그동안 어디서 뭐 한 거야? 아유 연기 어떻게 막내야.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나저나 너 우리가 없는 사이 엄청난 짓을 했더라. 어머니가 유산을 다 너한테만 남기셨던데 그거 노리고 끝까지 너 어머니 옆에 있었던 거니? 아니 누나 많이 젊어졌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유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셨냐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네가 이걸로 누나랑 형들을 이길 줄 아는가 본데. 아니 우리한테도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 어디 유언장이 더 센지 유류분이 더 센지 그 가서 한번 가려보자고. 살아생전 어머니께 얼굴 한 번 안 비쳤으면서 유류분은 나눠달라고 하는 자식. 불효자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유류분 제도를 뜯어 고칠 수는 없나요? 힘들었어. 이게 유류분 때문에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형제 간 이 유산 다툼이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이 제주도에 살고 있던 어머니 A 씨는요, A 씨는 자녀 5명을 두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이 어머니를 부양했던 건 아들 B 씨뿐이었습니다. 이 B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72살부터 네. 107살까지 35년간 제주도에서 대단하시- 홀로 부양을 했고요. 와. 그동안 어머니의 치료비만 1억 2천만 원을 혼자서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B 씨가 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는 동안 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제주도를 떠나서 생활하면서 사실상 어머니와 이 형제 자매들이 교류가 단절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형제가 5인데 그중에 한 명만 그것도 35년간 홀로 제주도에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거네요. 대단하시.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럼요. 정말 요즘 보기 드문 효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1963년쯤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A 씨의 남편이 45만 원 정도의 이 보증 채무를 지면서 부부간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소형 평수 아파트인 이 12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75만 원 정도 했으니까 45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들 B 씨가 7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빚을 다 갚아준다고 아이고. 합니다. 45만 원 하면 애게할 수 있잖아요. 근데 196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이었어요. 하. 그럼 45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죠. 이걸 갚아줬다면 네. 아들에게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요. 35년간 이 홀로 어머니를 부양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기 한 10년 전에 이 아들 B 씨와 다른 자녀를 두고 중요한 선언을 하나 발표를 한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이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이 아들 B 씨에게 물려주겠다라고 B 선언을 씨에게만? 네, 오.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아들이 과거 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을 돌려주지 못해서 평생 한이 되었다면서요.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땅을 증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자녀에게는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조금의 이의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으니 재산을 주고 싶었던 그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다른 자녀가 이제 내신에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8년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30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 형제자매 4명이 어머니 별세 직후 B 씨에게 혼자 증여받은 이 1000평 토지를 나눠달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법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한 겁니다. 빼기도 안 보이다가 30년 만에 연락 와서 고인의 그 유산을 나눠달라. 참 씁쓸합니다. 예.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고인의 그 유산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유류분 때문이라는 맞아, 거죠. 유류분.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숨졌을 때 배우자나 자녀는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갖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10년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이 또 되고요.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던 가족이어도 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인의 뜻과 달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2019년이죠. 이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을 때도요. 네, 연이 끊겼던 어머니가 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 어머니가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이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가끔 이렇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군요. 그럼 이 사건에서의 아들 B 씨도 형제들한테 이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생전에 특별한 자녀에게 이제 증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다 미리 증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받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받은 것도 특별 수익으로 계산해서 다 상속재산에 분할해서 이제 그 참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같이 이 부모님을 극진하게 이제 부양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증여했다고 보아서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셨다던가 아니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효자라면 그 대가로 받은 그런 재산 상속 같은 경우는 형제들한테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우리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 기초 재산에요. 원칙적으로 이제 특별 수익을 받은 것은 포함을 시키고 기여분 부분은 빼게 됩니다.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생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을 통해서 예뻐하는 자식들, 뭐 주고 싶은 자식들에게만 돈을 더 주거나 재산을 더 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 많은데 나만 결혼 자금 엄마한테 많이 받았다든가 나만 유학 자금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나만 토지나 주택을 증여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수익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유류분 계산할 때 포함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원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 수익은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들이 많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여분은 사망하고 나서 이렇게 상속 재산 분할을 할 때 따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어서 특별 수익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이렇게 기여분의 성격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빼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류분 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네. 앞선 사건처럼 뭐 35년간 부모, 네. 어머니를 나몰라라 했거든요. 혹은 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상속 재산을 줘야 될지 이 부분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까지 네.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이죠. 이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헌재 심판대에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 유류분 관련된 사건이 한 40건 정도 이미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2건의 사건을 병합해가지고 첫 변론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 거죠? 일단 그 어머니가 생전에 그 손자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 때문에 이 딸들이 유류분에 침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의 일인데요. 이 6남매를 두었던 부부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분배하고요. 유일하게 남겨놓았던 것이 이 경기도 하남시에 토지만 남겨뒀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딸들에게 토지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큰 금액이 남지 않아서 이 다른 재산은 딸들에게 먼저 주었다고 하고요. 그 후 토지를 이 맏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부부는 이 맏며느리 집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2014년과 2017년 각각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망한 이후에요, 이 4명의 딸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 재산의 몫을 돌려달라면서 맏며느리와 손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요. 이 억울함을 느꼈던 이 맏며느리와 손자가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맏며느리는 10년 전에 이제 시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시 나눠줘야 되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예전에는 장자 상속 그리고 아들에게 주로 줬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소외됐던 딸들을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유류분 제도 과연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아니 본인이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을 누구 줘도 무슨 상관이냐. 근데 실무를 막 하다 보면요,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 MC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 제도는 딸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장남만 다 주는 걸 관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딸들이 유일하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류분이 없어지면 딸들이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2번째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판단 능력이 좀 저하될 경우가 있어요. 완전 침해는 아니고. 네네. 그럴 경우 옆에서 재산을 꼬드기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간병을 누가 이제 막 해주다가 뭐 본인한테 좀 재산을 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불효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재산이 모두 다 장남이라든지 그 간병이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면 그 간병인, 그 장남한테 다 가게 됩니다.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최후의 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면 이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상속이나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버티는 건데,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면 이혼해서 재산이라도 받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 돈 많이 벌으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보다는 대의를 생각해야죠. 근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 부작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정법원에서 기호들을 정하면 돼요. 불효자가 만약에 주장하면은 그 기호들을 이제 뭐 박탈하거나 이제 축소하면 되니까 제도는 살려두되 부작용만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유류분 받으려고 이혼 안 하고 버티는 건 무섭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폐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또 그러네. 네. 가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재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뉴스 보면 이제 고구마 한 3개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하죠. 맞아요. 진짜.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류분 폐지는 뭐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은 어떻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 변호사님의 이 실무적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유류분지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상속인 간의 어떤 구체적인 관계나 뭐 불효자나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몫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그런 제도들도 예외 규정을 도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제도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보완 규정들이 마련되는 것이 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열린 법리 공방에서도 양측 모두 폐륜화도 상속받는 부작용을 없애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손봐야 한다라는 데 의견은 같았다고 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양측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고 그때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또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민준 기자,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는 그 법이 알고 싶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이 남편과 새벽에 모텔에 간 여성 네? 부정행위 아니다입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남편 역할 이재용 님이 하시고요. 아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왜 주변에 그 불쌍하거나 고민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남의 고민 들어주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여보, 귀요미 수림이 나왔어요. 아, 지겨워. 귀염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지금 몇 시야? 밤 12시까지 또 누구 고민 들어주고 왔어? 아유, 당신도 아는 그 옆집 아줌마 김씨 있잖아. 그 아줌마가 요즘 근심 너무 많은지 낯빛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들어주고 왔지. 옆집 아줌마 고민은 옆집 아저씨가 해결해야지. 왜 당신이 들어주고 그래? 진짜 기가 막혀.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유, 화 풀어요, 귀요미. 다음에는 절대로 남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할게. 알았지? 고민 상담 안 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무슨 수로 눈에 안 띄게 하겠다는 거야, 진짜.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눈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옆집 김씨 아줌마랑 저희 남편이 글쎄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모텔에서 나오는 거야? 그동안 바람 피웠던 거야? 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모텔에서 고민 상담해주고 그리고 나온 거야. 무슨 귀신 시다락 까무는 소리야. 내가 바보야? 지나간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봐. 그 말을 누가 믿어? 아니, calm down. 아니, 내 말을 들어봐. 나도 처음에는 카페에 가려고 했지. 그런데 밤이야. 늦었잖아. 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카페가 문을 닫은 거. 그럼 밖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하필 모텔이냐고. 아하,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모텔방에 콕 숨어서 내가 고민 상담을 해준 거지. 에어컨 쌩쌩 나오고 분위기 괜찮. 아니, 지금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진짜 야심한 밤 모텔에서 얘기만 하고 나왔다면서 절대로 외도는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 도대체 누가 저 말을 믿겠어요? 남편이 한 행동 정말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이거 뭐야? 이건 안 돼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담만 했을까?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 이게 좀 부정행위에 대한 이 법적 증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건입니다. 네. 지난해 2월인데요. 이 아내 A 씨가 남편의 수상한 행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동호회 소속인 여성 C 씨와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있다가 퇴실한 것을 알게 된 건데요. 네. 남편은 자정이 지난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쯤 여성 C 씨와 함께 모텔에 입실을 했고요. 약 2시간 뒤에 퇴실했는데
이들은 며칠 뒤에 운동장에서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모텔에 2시간 동안 같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만남을 가졌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없었나요? 네, 또 다른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 아내 A 씨가요, 남편과 이 여성 C 씨가 네.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뻔히네. 결국 아내는요,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여성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아내가 뭐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 같은데 글쎄 그러면 그 남편하고 그 다른 여자 두 사람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모텔에서도 만났고 운동장에서도 만났지만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었고요. 또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남편은 또 여성 C 씨에게 얘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이런 문자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글쎄요. 그 문자 한 통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제 원고의 청구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확실하게 부정행위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자님이 네. 무슨 뭐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네,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법에서는 전문 증거는 영어로 hearsay라고 하거든요. 네. 직접 본인이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내가 이 둘이서 뭐 바람 피는 거 봤습니다. 그건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를 봤을 때 아내의 주장이 이제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소찬이에 티얼스가 있다면 법원에서 히얼스가 있군요. 그 남편이 평일에 새벽에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거 부정행위를 한 것을 볼 수 없다 했다니까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고민 상담을 숙박업소에서 합니까? 그래.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의심과는 달리 법원의 판단은 의심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증거와 입증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는요, 아내가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유일하게 이 남편과 상대방이 새벽 2시에 숙박업소에 있다가 나왔다, 2시간 뒤에 나왔다, 이거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른 증거들은 뭔가 이거를 적절하게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법원은 함부로 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그걸 막 상상하거나 마음대로 나아가서 판단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야 뭐 다 뭐 아주 야심한 밤에 남녀가 이렇게 숙박업소 들어갔다 나오면 뭐 이상한 거 당연히,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법원에서 이것만 가지고 너네 이상한 행위 했구나, 부정행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여성이 재판 내내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 고민 상담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서 이런 판단이 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증거와 입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가 거기서 거사를 치르자고 그랬잖아요. 쿠데타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역죄 아닙니까? 반역죄. 근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를 하려면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즘에 네네네. 이제 톡이나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요. 네. 이래서 친한 남녀 사이가 잘 들어갔어요, 잘 자요 하고 하트를 뿅뿅 보냈어요. 이게 부정행위가 아닐까요?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까지는 이게 숙박업소를 들어간 것도 지금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건 전혀 아닐 그 것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자나 그걸 내려면은 잘 들어갔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려면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직접적인 증거 사랑해요까지 확보해야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선배님한테 사랑해요 하트 보내면 안 되겠다. 사랑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특별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순간 딱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이거 전과 후로 나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2000년도에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니저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 남편이 제 일을 맡게 됐어요. 그 교통사고가 제 남편을 만나게 하는 끈앞풀이 된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았었다면 저 혼자 독수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내 아이가 딱 보이면 네.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뭐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네, 그게 예. 또 인생의 그렇죠. 재용 아나운서 맞아요. 터닝 포인트였고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삶에 큰 변화가 생겨서 고민하는 분들의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연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자,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요. 며느리 12년 차에 짜증 폭발했어요. 이겁니다.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며느리로 12년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전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크게 부딪히지 않고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내려와서 음식 좀 같이 만들자 이러시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원래라면 네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어머니 저도 주말에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승질을 내고 끊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분고분 말 잘 듣는다고 칭찬받던 제가 며느리 12년 차인 이제 와서 갑자기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사춘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로 쌓았던 골든탑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전 이제 어떡하죠? 고분고분 마냥 착하던 며느리가 12년. 갑자기 결혼 12년 만에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도 사춘기가 오냐고 물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사춘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며느리로 두 번째 태어났다 싶을 때 12년의 세월이면 말 그대로 인생에선 사춘기가 시작될 시기고요. 특별히 며느리로 12년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체 생애로 보자면 결혼한 이후 15년 아마 갱년기가 시작될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특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춘기에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실제 오랜 세월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데 놀랍게 이제 중년 시기를 가까이 가져가면서 내가 누군가 갑자기 불현듯 써든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발견하는 그 시기에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점을 짓기 시작한다. 아, 내가 뭔가 새로운 내 안쪽의 욕구가 시작됐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착한 며느리라고 하셨죠. 맞아요. 이분 착한 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착한 딸로 그렇게 살아가다 그다음엔 착한 며느리로 살아가고 이 세월이 아마 40년 넘게 이어졌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딱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누군가 늘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맞춰왔던 착하긴 하지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는 누군가 아마 한 번쯤 거울 앞에 서는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 삶의 또 하나의 좋은 전기, 가족과 단절이 아니라 굉장히 나를 잘 발견하고 내 삶의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모범적으로 막 일탈 한 번 안 하고 잘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불현듯 써든니 이렇게 막 억울하고 막 폭발하고 싶을 때 일탈 막 탈출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뭔가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한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써든니. 그 막 화가 막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올라올 수 있죠. 요즘 저도 그래요. 진짜 이렇게 갑자기 열도 나지만 갑자기 왠지 모르게 안쪽에서 그 화도 나요. 감정 고갱이 같은 게 꿀꺽꿀꺽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괴팍한 분이냐? 절대 그거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례를 보내주신 분도 시어머니가 괴팍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불현듯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건 외부 환경 문제라기보다 나와의 주제이고 나와의 다툼이 시작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평생 내가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순종하고 내가 알아서 순응하고 내가 알아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이 역할이 싫을 때가 와요. 그런 감정이 갑자기 들 때면 아, 지금 나에게 환기가 필요하구나. 지금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40년 정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40년은 제가 볼 땐 제2의 감정 이막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존재를 알리고 싶은 시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 내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그때 왠지 모르게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건강한 방식으로 내 미래를 풀어간다면 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40년은 누가 뭐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게 뭐 삐뚤어질 테야 그게 아니라 나도 발견하면서 가족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어머니가 주말에 내려와서 나하고 음식 좀 같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러면 주말에 내 삶은 뭔가 뭐 이러고 갑자기 욱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를 쌓았었는데 공든탑이 무너질까 봐 두렵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쉽게 또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시어머니가 아니 갑자기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처음엔 열받죠. 화가 났죠. 그런 대답에. 근데 나중 지나 보니까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잘하고 착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숨은 쉬어야 되고 할 말은 하면서 좀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나에게 씌워졌던 그 착한 며느리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벗어나도 괜찮고요. 근데 착한 사람이 안 착해지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돌별 변수가 생겨가지고 인생을 막 살 거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은 유지하되 이제 나만의 일과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침범하지 않는 나만의 기쁨, 나만의 취미,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이거 아마 지금 나이 먹도록 거의 가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이걸 갖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과 공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의 텃밭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나만의 수확에서 나만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나를 위한 시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일명 나를 환대하는 시간이라고 할 텐데요. 그 환대할 수 있는 방법 주말이건 주중이건 나를 위해서 간섭받지 않는 시간 딱 정해놓고 가족에게 알리시고요. 이 시간만큼은 뭘 하든지 간에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착한 사람한테 못되게 살으라 그러면요. 그 착한 사람이 어떡하지? 그러고 병나요. 근데 못된 사람한테 착하게 살으라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요. 반평생 해오던 제사를 멈췄는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생긴다는 한 여성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출산을 앞두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집안의 맏며느리로 39년간 제사를 지내왔어요. 명절 2번 빼고 1년에 4번은 제사를 지냈는데 이번에 큰 맘 먹고 처음으로 제사를 없앴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둘 있는데 딸들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시댁도 제사 안 지낸다고 엄마도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하더라고요. 남편도 요즘 건강이 안 좋고 저도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아들은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제사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이번부터 안 지내마 하고 지난달에 시할머니 제사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면 편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내가 또 뭐 잘못한 건 아닌가 싶으면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40년 가까이 제사를 지내냐 대단하다는데
사실 저는 제사를 잘 지내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했어요. 음식도 항상 제일 좋은 걸로 수북하고 예쁘게 담았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둘째 딸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들이 노하셨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자식들은 엄마 그런 거랑 상관없다 걱정 좀 하지 말았는데 저도 알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남들도 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39년 만에 제사를 그만둔 저는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39년 지내던 제사를 딱 끝냈어요. 이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힘든 제사를 딱 멈췄는데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게 40년 동안 매해 6번, 아마 친정까지 하면 거의 10번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40년 제사 생활이면 자다가도 북어를 바로 올립니다. 이게 몸의 습관으로 그냥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엄청난 세월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제례를 잘 지내는 거 보면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분이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다가 시할머니 제사까지 드린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시가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게 40년이 되면 이게 나의 일이 돼요. 맞아요.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의미를 가졌던 이 40년의 습관이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진다? 이때부터는 마치 안쪽에 꽉 찼던 것들이 확 비는 것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오늘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세대에선가 제사를 딱 끊는 세대가 저희 어머니도 명절을 포함해서 한 6번을 한 건데 네. 어머니 때 이제 탁 끝냈어요. 근데 어머니 가시고 제기 있잖아. 네. 네. 못 버리겠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집에 있어요. 그렇군요. 맞아. 네, 하여간 그 용기를 내신 건데 한번 솔루션 보죠. 39년간 해오던 제사를 멈췄다. 죄책감을 어쩌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문제는 은퇴 증후군과 불안이다. 은퇴 중후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40년 제사를 1년에 4번 아주 절기에 맞춰가지고 드렸다. 네. 그럼 이분을 요새 말로 하자면 프로 제사러예요. 야, 진짜네. 그 얘기는 프로세서로. 전문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들이셨고 이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이 역할이 집안 내에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서 가족의 규칙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런 진두지휘를 하던 그 역할을 내려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전 이걸 굳이 말한다면 은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은퇴가 40년 세월 동안에 내가 함께하던 그 일이 멈추는 순간 남성들이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겪게 되는 이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여러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이 혼란과 불안의 상황을 우리가 은퇴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께도 우리 사례자에게도 은퇴 증후군과 같은 그 공허감 같은 것이 밀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죄책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책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가 멈추는 순간 불안이 확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안이 곧 은퇴 증후군과 이 불안 양자가 움직이면서 지금 우리 사례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제사를 진짜 오래 하셨거든요. 제사를 지내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꿈에 막 조상님들이 막 나오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네.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냥 같은 일을 그러면 직장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랬잖아요. 뭔가 죄책감이 든다. 알고 보면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필이면 제사를 멈추고 나니까 둘째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상이 노예하셨나? 이런 말씀을 맞아, 하셨거든요. 노하셨다. 흔히 우리가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약간의 불안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 딱 멈추고 나면 혹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닌 게 아니라 우연이라도 뭔가 나쁜 듯한 느낌이 하나 딱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래서 이걸 흔히 그럴 줄 알았어 편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속에 기본적인 이야기, 생각이 든다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나를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행동을 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일종의 심리적인 강박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일종의 미신 행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뭔지 우리가 왜 S자, 수능 때 S자 가지고 있으면 왠지 서울대 갈 것 같고 이런 느낌처럼 이건 뭐냐. 강화, 마음의 강화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필 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고 제사를 멈추자마자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아 조상님이 화나셨나? 노하셨나? 이거 결국 사후 확증 편향인데 이런 건 결국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찾고 싶은 마음의 심리 때문인데 일단 이 모든 상황 안에는 엄마의 불안, 곧 우리 사례자의 불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전 복권 딱 당첨 번호 딱 보고 나 저 번호 나올 줄 알았어. 저는 항상 꽝이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연자분은 그 제사에 있어서 내가 제사를 잘 지내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40년 동안 힘든 줄도 모르고 이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마냥 그냥 이 사연자분에게 제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생애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혼상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제사라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여러 과정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사가 우리가 힘들어 그만두겠어 얘기하지만 제사의 순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 순기능들 중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피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더군다나 가문의 안정을 확인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능일 거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수고하는 자들이 우리 그냥 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준비하고 실행하고 앞으로 또 있을 제사를 계획하면서 인정을 받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평생 살아가며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돼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서 나를 1년 동안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기능이 사람을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제사 끝난 다음에 다들 수고했다고 다 박수 쳐주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역시 힘든 와중에 이 역할을 지속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심리적 권위를 갖게 하거든요. 이런 순기능들이 어머니에게도 우리 사례자에게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MC잖아요. 네. MC가 제사장을 뜻한대요.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래서 의식의 중재자. 그렇대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대요. 그 정도로 말씀처럼 이렇게 뿌리 깊게 맞네. 박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 두 가지 행동과 칭찬 암시를 하자. 칭찬 암시를 두 이건 가지 무슨 행동? 무슨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관혼상제,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의무감과 비장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년에 그 우리 그 본가 쪽에서 6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친정 쪽에서도 제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주관하는 건 6번이죠. 1년에 6번이 1년 우리 12달이에요. 12달이면 2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의가 2달에 한 번씩 나를 이렇게 붙잡고 2달에 한 번씩 나를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반복적 행동 이게 40년이에요. 40년이라면 이 행동이 사라졌을 때 이 남아있는 공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허감을 채우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만한 두 가지 행동과 또 하나의 심리적 암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많은 제사를 40년간 꾸준히 해왔다. 이건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엄마가 중심이 돼서 중심축에서 이 일을 해왔던 거잖아요. 딱 제사를 안 하게 됐을 때 뭔가 그 허무함과 찝찝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은퇴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역할 상실이
상실이거든요. 이 역할 상실이 워낙에 거대하고 문화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불안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을 붙잡을 만한 또 다른 매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늘 하던 일상을 멈췄다? 네. 그러면은 정말 헛헛하죠. 헛헛하죠. 직장 은퇴할 때도 그 은퇴 이후의 계획들을 막 세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딱 끝낸 이후에 그 계획을 이 사연자의 어머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마음의 공허감이 그냥 놔두면 이거 우울감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감을 가져올 만한 이 마음의 공간이라는 건 누군가가 채워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채워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우리 사례자께서 적어도 2가지 행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제 나의 삶과 나의 계획, 1년에 6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나의 일상을 다른 방식으로 교체를 하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최소한 2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2년 동안은 매달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현장이나 취미 현장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여서 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새로운 루틴이라 그러죠. 일상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사가 있던 날 있죠. 제사가 있던 날은 그 전날 며칠 전부터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를테면 의미 있게 그전에 우리가 제사로만 지냈던 분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뵙는다든지 아니면 내 친정 엄마 아빠 있죠? 그전에 뵙지 못했던 분들 이미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의 행동을 대체 행동을 그 제사일에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해 놓으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제사를 안 지내게 되거나 안 지내는 시간이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낼 때보다 2~3배는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계획해야 이걸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칭찬 암시를 하라 했는데 그건 뭔가요? 칭찬 이 암시. 칭찬 암시라는 건 뭐냐면 내 불안을 달랠 수 있을 만한 자기 암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엄마 우리 사례자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나 충분히 했어. 나 충분히 했어. 그렇지. 나 충분히 했어.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요. 옆에서 따님도 네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 이미 충분히 잘했어.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 이미 충분히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나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충분히 했어.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불안해할 때마다 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 잘하고 있어. 네. 괜찮은 거야. 충분히 했어. 이런 것만으로도 불안을 잠재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여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2가지 행동과 지금 말씀드린 칭찬 암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멈췄던 분들 있죠. 네. 오랫동안 어떤 일에 몸담다가 멈추어서 심리적인 공허감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주변에서 또 야 이거 그 제사 이거 하던 거 안 하면 너 뭐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걸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들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어요.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나는 충분히 충분히 했어.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쁜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 모두가 결정한 거야. 간섭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옆에서 늘 지켜왔으니까 당신 충분히 정말 잘 해왔고 앞으로 우리 재미있게 잘 살자고 계속해서 다독여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사를 끝낼 때 그 며느리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딱 격려를 해주셔야지 아 내가 잘한 결정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죠. 네. 그 옆에서 자꾸 이거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러면 문제 불안해지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럼요, 말은 그럼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용한 상담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은 2010년 한국정부 제1호 선포된 이후 매년 5월 넷째 주에 나라별로 이를 기념해 오고 있는데요. 이 주간 동안 펼쳐진 다양한 여정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가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렸습니다. 먼저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로 행사에 막을 올렸는데요. 서울 페러몰에서 개최된 제2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는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 행사도 전국 각지에서 열렸는데요. 예술치료 전문가들이 영화를 통해 관객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힐링 시어터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힐링 시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 영화관에서 퇴근길이나 혹은 아이들을 등교시킨 이후에 보다 전문적이고 입체적으로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는 꿈의 향연 프로젝트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퇴근하는 신도림 직장인들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의 공연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동들이 함께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다자 회담에서는 세계 각국 전문가와 문화예술교육가 등이 모여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한국은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률 사례를 전 세계와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비가 와도 어디 예약을 해놓으신 곳이니까 가는지 차는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연휴잖아요. 또 맘먹고 외출 계획 세우셨을 텐데 뭐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